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 이렇게 셋이 한번 모였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그 목적과 의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땅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지켜야 옳죠. 지금 지금 정우영 외교부 장관이 중국 그 푸젠성의 샤먼 그 섬에 그 대만 바로 앞에 있는 데인데 거 가서 그 왕이 외교부장하고 지금 점심 같이 먹고 지금 회담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또 서훈 그 안보실장이 미국으로 가서 제이콥 설리반 그 대통령 안보보좌관 또 기타무라 시게루 그 일본 국가 안보국장 이 셋이 거기 그 아나폴리스 그 대서양 연안에 있는 결국은 이제 해양 문제죠. 중국과 미국은 이 해양 문제라서 또 중국은 또 이 대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미국과 중국의 우리 이제 외교부장 안보보좌관이 안보실장이 가서 이게 마치 얼핏 그 구한말에 일본 청 러시아 미국 그 사이에서 우리가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조금 연상은 하게 되는데 그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군사력이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외교력이라든가 그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제 생활적으로 이제 우리 스스로가 모를 정도로 많이 발전돼 있고 또 정우영 그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서훈 안보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그때하고 다르게 이 땅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리 국민들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때 통치 그 구조하고는 지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땅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립 안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전환받게 되는 것이 물론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받아야 되겠지만은 일단 그 받게 되는 것이 우리 능력을 강화하는데 이 땅을 지키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그것을 강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우리 정경영 박사가 그 전시작전 통제권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주시고 또 우리 임 박사하고 또 제가 같이 토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같이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네. 네,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제권 전환이 왜 필요하고 당연히 우리가 행사해야 되는가 하는 그 당위성과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자권 전환의 의의를 과도한 동맹 의존에서 한국 주도 안보로 전환한다는 것으로부터 한국형 무기 개발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육성하는 계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 또 방위산업도 진흥시켜서 일자리 창출과 국익 증진에 기여한다는 이 전자권 전환의 의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작전 통제권, 당시 작전 지휘권을 6.25 전쟁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유엔군 사령관인 메가드 본수한테 넘겨줬던 거죠. 그러나 그때도 그 한시적으로 전쟁 기간 동안에 작전 통제권 행사하도록 위임을 했을 뿐인데 아직까지 외국군 사령관이 작전 통제권을 행사한다? 그것은 비정상 중에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작전 통제권을 되찾아서 행사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 고유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 작전 통제권을
외국군 사령관한테 임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일부 뭐 나토 회원국을 얘기합니다만은 나토 회원국은 실질적으로 전평시에 한 30% 정도의 전력만 나토 사령관한테 임하고 있을 뿐이지 주력 부대들은 여전히 회원국 각 국가에서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패전 국가였던 일본 내까지도 주1 미군과 그 일본 자위대가 있는데 이 병렬형 지휘 체제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 일본이 작전 통제권을 행사합니다. 이건 진짜 아닌 겁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행사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한미 간에 합의한 것은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하고 같은 동급의 어떻게 보면 초강대국이죠. 초강대 군대의 최고 계급이라고 보시는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하는 그 미래 연합사를 출범시키는 것으로 전작권이 전환이 되는 건데, 이것은 단순히 연합사령관만을 한국으로 넘긴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국가 안보의 기본 틀이 바뀌는 겁니다. 바로 이 동맹이 과도하게 의존한 안보로부터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전쟁이 났을 때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한국군 건설을 하는 우리 가장 큰 전작권 전환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작권 전환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이 땅의 주인인 대한민국의 우리가 이 주권을 지키고 나라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과 달리 그렇게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었던 나라가 결국은 패망하는 그 베트남 전쟁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이 이게 전사단이 발용이 됐었죠. 우리 5만 병력 총 연인은 30만이 넘게 그 베트남에 가서 지원했었던 거고요. 미군은 심지어 최맥시멈 민원이 한 53만까지 이뤘습니다. 그 많은 우방군의 지원을 받고도 결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졌죠. 졌을 뿐만 아니라 외국군이 다 철수하게 되다 보니까 공산 베트남군, 월맹군이 무력으로 이 사이공을 함락했을 때 어이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베트남은 지도상에서 없어지게 되었죠. 대단히 중요한 그 교훈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다고 봅니다.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나라,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또 그런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나라는 미군들도 베트남 전쟁에서 나타났듯이 철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냐는 것이고요. 유비무환을 통해서 전쟁을 예방한다. 이것은 이미 임진왜란 당시에 병조 판서였던 이율곡 그 선생님께서 주장했던 얘기입니다. 유비무환.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비하라는 그 명언이 있듯이 이 국방을 소홀히 하고 나라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게 되면은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같은 동포인 공산주의 저놈들이 우리를 침략했던 것도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분열되지 않고 이 나라를 똑바로 지키겠다는 그런 이 자주국방력이 탄탄하게 있었으면은 감히 북한이 어떻게 침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지난 1월 달에 김정은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이 전략 핵무기를
이렇게 말하는 상태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전술무기라는 것은 집중적으로 이 한반도를 촉발시킬 수 있는 무기를 빨리 개발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이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해서 조기에 통일을 달성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참 저는 김일성이라는 놈 못지않게 김정은도 이 무력적화 통일 전략은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 공식적으로 그렇게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직시하지 못한다면은 진짜 나라를 고스란히 저놈들한테 바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이 천정권이 전환이 되게 되면은 진짜 본격적으로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결단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가지고 통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대가 너무 과도하게 동맹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 땅을 지킨 것이 못 되고, 이 군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나라 평화를 지키고 또 어떤 경우도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전쟁에 대비해서 진짜 용맹무성한 그런 군이 되고, 특히 이 한반도 이 땅이 얼마나 수 900회 이상의 침략을 당하면서도 우리 선조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참 피 흘리면서 지켜온 땅인데, 이런 것은 저는 우리 군인들한테도 대단히 중요한 이 국방의 사상, 국방의 정체성, 군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역할과 어떤 존재 목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이게 용병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것은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는가, 이것을 되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군이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은 진짜 이 나라 똑바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능력의 문제 못지않게 이 의식과 의지의 문제, 또 전략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난 전작권 전환을 하게 되면은 참 멋있는 군으로 거듭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의 지금 전평시 지휘체제가 일원화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은 평시에는 우리 한국군 합참의장이 작전 통제를 하고 있다가 위기가 대해서 전시 상황이 되면은 대북권 격상이 돼가지고 연합사령관을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넘겨줍니다. 요것은 이 세상에 이런 군대 체제를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시나 전시나 이 평화를 지키고 그런 것이 아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협적인 상황이 평시에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전시로 발전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원화된 지휘체제에서는 제대로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체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냐면은 이 평시에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합참무장이 권한 행사해가지고 대처하고, 또 전쟁이 터지면은 연합사령관이 작전을 주도해 나간다는 건데, 근데 아주 공교롭게도 이 평시지만은 북한이 도발했을 때는 그 유엔사 정제식 교전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북한이 어떤 포를 썼으면 우리는 포로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심지어 뭐 전투기로 왔다 하면은 전투를 우리한테 공격을 했다 하면은 평시일 때도 우리가 바로 대항하지 못하고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런 하지도 못하는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례가 어떤 사례를 들 수가 있냐면은 실질적으로 연평도 2010년도 11월 23일 기억이 됩니다만은 그것도 대낮에 북한으로부터의 그 집중적인 포병 공격을 받았습니다. 불 받아들인 거 다 생생하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포로만 쐈었는데 바로 우리는 그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투기를 출격시켰었습니다. 근데 출격했던 전투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완전히 그냥 무자비 응징을 해서 보복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전쟁으로 비화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혹은 뭐 이 정전식 결규칙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그 응징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못하고 되돌아왔습니다. 참 어이없는 모습이죠. 작사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빌미가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도 그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과감하게 응징하고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군이 못 됐다 보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해서 끊임없이 도발을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전작권이 넘어오면은 진짜 실질적으로 그런 군사력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회복하면서 그런 도발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응징 보복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작권 전환의 의미가 제대로 우리 군이 이 땅을 지키고 또 전쟁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라는 데 대해서 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또 전작권이 전환이 되면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스스로 지키게 됐다는 데서는 국민의 자존감도 꽤 높아질 겁니다. 우리 군도 군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기도 올라갈 거고요. 그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분골쇄신하는 우리 군의 모습을 보면서 참 국민들로부터 군이 엄청나게 신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근데 어떻게 된 군인지 그동안 참 행정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상하게.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요. 그런 사고에 전전긍긍하면서 오고요. 그 해안이나 뭡니까 절책선이 뚫혀가지고 거기에 그냥 막 허겁지겁하는 이런 그 참 애처롭게 짝이 없는 이런 군으로 추락됐는데 진짜 우리가 용맹무쌍하고 그 참 신출규모라는 우리 군이 버티고 있다면은 어떻게 감히 사람들이 이게 우리한테 하겠습니까? 참 결정적으로 이 전작권이 전환이 되게 되면은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되도록 하고요. 평시에도 똑바로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강하고 무서운 그 군대로서 북한 쪽이 볼 때는 무서운 군대로서 발전하게 된다고 봅니다. 또 전작권 전환은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꽤 의미가 큽니다. 실질적으로 유럽의 평화라는 것은 이런 그 군비 통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그런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는 남북한 간의 어떤 그 군비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죠. 어떤 경우는 미국이 있을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고 아무리 남북한 간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미국 깽판머리에서 그것이 결렬됐던 사례도 있다 보니까 이 전자권이 넘어오면 실질적으로 한국과 북한이 신교류 싸움에서 직접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제 한국이 한반도가 서로 남북한 간에 이 군비 경쟁으로 치닫다 보면은 전쟁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 길은 가장 남북한이 평화 체제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그 군비 통제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전쟁이 났을 때도 미군이 앞장서서 전쟁을 이끌어갈 때는 가장 위협을 느끼고 있는 중국이 개입할 것은 뭐 불보듯 뻔한 겁니다. 6.25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고 미국은 지원하는 입장에서 있게 되면은 중국의 개입 명분을 차단시켜서 하는 거고 또 전쟁이라는 것은 이 전쟁 목표가 있는 건데 전쟁 목표는 우리 전쟁 목표는 분명히 이제 유사십니다만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완전히 그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장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통일되는 것이죠. 그것이 전쟁 목표일 텐데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이라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6.25 때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전쟁 목표가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중국군이 대거 개입을 하고 수도 서울까지 뺏기고 했을 때는 아니야, 당연히 철수하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고 더 이상 전쟁을 안 하겠다는 전쟁 목표가 있었고 또 너무나 그 원성이 많고 피해자가 그 희생자가 많다 보니까 더 이상 그 전쟁을 않고 여기서 끝내겠다. 여기서 정전하겠다는 그런 전쟁 목표가 설정이 돼서 했을 때는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이제 한번 보십시오. 그 6.25 때 어떤 것이냐. 우리의 한결같은 전쟁 목표는 이 북한 지역을 완전히 확보를 해서 승리해가지고 통일을 한다는 이런 전쟁 목표였었는데 그래서 그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서 이제 작전 통제권을 회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단독으로 북한을 전쟁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런 친구는 참 대단히 골치 아픈 친구인데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시키는 에버레디 작전을 구상을 하고 그건 시행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 이 작전 통제권이라는 것이 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도하는 전쟁이 됐을 때는 기필코 이 전쟁에서 통일 전역까지 이뤄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월남이 공사가 되고 나서 참 자주국방을 후쳐 북한이 그만큼 그 당시에 위협이 컸었던 것도 있었지만은 자주국방을 외쳤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동맹에 의존하는 것이 나라 안보를 똑바로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결국은 이 자주국방이 이 전자권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미국도 탈냉된 이후에는 이 동아시아 전략 구상을 하면서 이 한국방위와 한국화를 주문합니다. 단계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 전자권 전환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상당한 정도의 그 전략적 가치를 두고 있다는 얘기죠. 이 전자권 전환은 또한 많은 비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비판으로부터의 자유스럽게 하는 것이죠.
진짜 한미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만큼 축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 발전도 이뤄냈고 또 뭐 꼭 미국과 만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민주화도 달성을 했고요. 근데 안보까지도 자립할 수 있다? 야, 이것은 참 경이적인 거 아닙니까? 미국과 이런 그 동맹관계를 맺으면은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민주주의를 피울 수가 있고 또 어떤 외부 위협 세력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하나의 어떤 그 동맹의 모델로서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고 볼 때 국제사회에서 던지는 시사점도 꽤 크다고 보는 것이죠. 진짜 이렇게 우리가 일궈낸 번영된 자유 대한민국이 참 이걸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번영된 자유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 힘은 뭐냐? 이 전작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또 이제 국제사회에서 외교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 전작권이 없는 이 한국이 꽤 많은 그 비아냥을 받으면서 활동을 못하는 그런 아주 그 모습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작전 통제권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면은 좀 당당한 나라로서 국제 무대에서도 외교 영역을 넓혀 나갈 수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 동북아에서도 이 한국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품 안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독자적인 어떤 그 외교 영역을 발휘하면서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한미 관계를 등 돌린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그러면서도 그 한미 양국의 어떤 그 공동 이익을 위해서 더 국제 무대에서 더 떳떳하고 또 당당하게 활동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전작권이 전환이 되게 되면 물론 그렇게 전혀 그런 면이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묘하게도 연합사령관이 이 전력 소유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이렇게 넘겨줬던 건데 이 전작권이 전환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한 무기 우리 한반도 작전 지역과 우리 군사 전력에 부합되는 그런 무기를 개발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 방위 산업체에서 그런 무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과도하게 지금 보면은 상호용성이라는 것도 뭐 전혀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1등 국가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도 남북한 간에 이렇게 그 군사력 면에서 우리가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그런 그 패배의식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이 무기라는 것은 이 작전 지역에 맞는 우리 분이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성에 맞는 그런 무기들이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아주 강력한 군대를 진흥시키는데도 강력한 군대를 이렇게 세우는데도 귀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방위산업체가 엄청나게 그 활기를 갖게 되고 또 국민들이 많이 뭡니까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고 그 우리 무기가 우수성 입증이 되면은 또 세계 많은 나라에서도 무기를 사들이게 되고 이게 그것도 돈을 버는 계기가 된다. 그만큼 국익신기에도 기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도 이 전작권 문제와 연관해서 꽤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전자권 전환이 왜 필요하고 어떤 목적하에 전자권 전환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전자권 전환이 이루어질 때 어떠한 이익이 있고 의미가 있는가를 그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제 발표는 마치고요. 자연스럽게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소 일관되게 이제 주장하시던 내용이었고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전자권이 우리에게 전환이 돼야 되고 그건 당위성이고 전환이 되고 났을 때 달라지는 모습들 어떤 국가적인 위상 또 군의 어떤 야전성 회복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심과 동시에 또 외교적인 위상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전환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전환이 안 된 이유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측의 의지 부족이라고 봅니다. 이제 몇 가지 이제 질문이 있는데 그중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이제 한미 연합 지휘 체제가 미국이 주도하는 그렇지만은 우리도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연합지휘 체계 아닙니까? 그래서 각종 협의체들 MCM이라든가 SCM을 통해서 합의를 해서 그것을 이제 연합사령관, 이제 미군이지만 여기다 연합사령관에게 작전 지침을 하다 하면은 연합사령관은 한미 군 수뇌부에서 합의한 그 내용에 따라서 작전 계획을 또 수립하고 훈련도 하고 하는 그런 연합 지휘 체계 내에서 일방적으로 미군 주도로 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연합 지휘 체제에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몫을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일단 답을 좀 주십시오. 안 했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무리 같고요. 예. 노력은 했죠. 예. 근데 이제 이 주인과 그 종업원 관계라고 할까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이 피동적으로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주인의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주문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던 거고요. 그것이 좀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제가 같은 거예요. 아주 이 땅을 지키는 친구가 우리가 될 텐데 우리는 심지어 조선일보 사설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월급쟁이 이런 부인들이고 우리 사관학교 다닐 때도 참 그런 정신들을 강조를 했었고 그 정신을 부장됐다고 보는데 언제부턴가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뒤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들이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전략협의체인 SCM과 MCM을 통해서 전략 지시와 작전 지침을 받아서 연합사령관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상위 세대에서 하는 그런 우리의 그 어떤 가이던스도 대단히 약했고. 예, 그렇죠. 네. 약했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의식이랄지 사명감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영향을 못 미치고 그것도 주도적인 역할을 연합사령관이 전시에 대비한다고 합니다만 평시에도 그런 훈련들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렇게 매몰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극히도 의존적이고 뒤따라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 군이 이렇게 무력한 군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이제 계속 말씀하셨던 이제 비정상이죠. 비정상이 이제 정상이 돼야 되고 비정상의 역시 극치는 연평도 도발과 이제 천안함 북침 사건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정상적인 대응을 못했다는 거가 저는 비정상의 극치라고 봅니다. 역시 우리가 너나 할 거 없이 이 한미 동맹이라는 이제 거기에 의존했고 한편으로 안주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한미 동맹이라는 큰 틀 안에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 박사님 말씀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 달라지는 모습을 말씀을 하셨는데 전작권 전환 전이라도 우리가 우리 주도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방금 이제 그 발표 내용에서 야전에서 포효하는 그런 아주 야전성이 충만한 군대는 전작권 전환되기 전이라도 우리 지휘관들이 얼마든지 저건 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건 전작권 전환과 뭔 관계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실제 그 말씀과 저희들 지원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 사고라는 것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의외로 이 야성적으로 부대 관리를 하고 그 훈련장에서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신출교만하는 그냥 포위하는 그런 야질 누비는 그런 훈련들을 하면은 사고가 안 나요. 예. 안 납니다. 근데 그냥 그 부대 안에 가둬놓고 뭐 그냥 그 소꿉놀이 비슷하게 하면은 야들이 그냥 나사가 풀려가지고 저 예상치 않은 사고들도 많이 나는데 그 사고 나면 또 지휘관 해임까지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이 행정군대가 되어버린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이 전작권이 전환됐을 때는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죠. 왜냐면은 진짜 저기 언제 쳐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비장감도 갖게 되고 그 지원뿐만 아니라 말단 병사이기까지 그런 의식으로 무장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군대는 진짜 신출규범하는 참 영맹묵상한 그 분이어야 되는데 요즘 보십시오. 얼마나 참 무기력한 군대인지 말이야. 가까운 놈이 지금 군에 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군대인지 캠프로 왔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참 꼭 병영생활 안에서도 좀 야성적으로 키울 수 있을 법도 한데 그렇죠. 사고 때문에 그냥 근데 저는 군대 기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죠. 그것과 무관하게 할 수 있는데도 이 국민들이나 이 정치권에 이런 언론에서 보는 것은 사고 났을 때는 이건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하다가 이 사고 난다는 거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전쟁에서 진짜 그 훈련에 피 한 방울 전쟁에서 진짜 우리 생명 구한다는 건데 그렇게 달라진다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질 거고 우리 군의 DNA 자체가 진짜 멋있는 그런 군으로 지금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가져올 때 조금 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또 일본하고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제 저렇게 경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또 어떤 위치에 서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위성 정보를 예를 들면 뭐 위성 정보라든가 뭐 중원 병력이라든가 뭐 군수 지원이라든가 이런데 아무래도 미국의 이익이 계산된 그런 변화들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봐요. 어떤 변화들을 좀 예측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전작권 전환 조건 첫 번째가 한국 주도의 신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을 확보하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그것은 상당한 정도로 미국이 이 전략 자산을 계속 선뜻 지원을 덜하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전력을 갖춘 상태에서 저거는 신문에 났습니다만 현무사. 네, 현무사. 예. 그건 뭐 완전히 김일성 뭡니까 주석궁인가 거기를 포함해서 다 묵사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위력적인 것들을 일본에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의외로 발표를 안 했을 뿐이죠. 어마어마한 지금 전력을 지금 갖춰가고 있거든요. 빠르면 2년, 늦더라 3년 이내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상당 수준의 전략적 타겟 체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안 먹는 게 그런 동맹군이 미국에서 그렇게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상당한 전력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안보나 미국 안보와 가치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세력이 꼭 중국이라고 볼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런 세력이라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기회라고 보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시차별 전개 목록에 의해서 전시에 유사시에 미 정전이 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합사령관이 한국군 대장으로 이렇게 교체가 된다고 해서 그 증원전력 계획표에 따라서 전개되는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연합사의 부사령관 역할을 분명히 하는 거고 또 중요한 전력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주한미군 전력이 있다 보니까 부족하면은 그 좋은 얘기에서 그렇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의 입장에서도 이게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유엔군 사령관이 떠나버리고 연합사 부사령관만 있다면은 지금 말씀하는 그런 그 우려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특히 유엔사의 문제를 좀 여기서 언급할 수가 없는 것은 유엔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아직까지도 유엔사가 있는가 하는 건데 평시에는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사실상의 주체입니다. DMZ에서 무슨 도발 있을 때 그 정전협정에 위반된지를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정전협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이 포스 프로바이더 전력 제공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력 증원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 마침 휴전이 됐을 때 참전했던 16개 국가들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시 참전하겠다는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유엔군 사령관은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면은 그 유엔사 회원 국가들이 파병할 수 있도록 전력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외부의 전력이 없이 우리 단독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인데 그 체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기회라고 봅니다. 그 어쨌든 지금 결국은 지난 7, 80년간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평화 국지도발이 있었지만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 억지가 있었다는 건 결국은 한미 동맹이라는. 그런데 한미 동맹이 결국은 그 억지 효과가 있었느냐 아니면은 미군에 의한 전시작전 통제권이 있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은 작전 통제권 예전 교육 때부터 18년도 연합사 창설해서 유엔사에 하다가 78년도부터는 연합사가 하다가 94년도에 이제 그 전시작전 통제권 이런 그 작전 통제권은 사실상 외국군 사령관인 그 연합사령관과 필요한 사용을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바로 이것이 북한이 전쟁을 하면 즉각적으로 그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것으로 작용이 되다 보니까 감히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던 억제 효과를 가져온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전쟁 억제는 가장 큰 것은 나는 주한미군이라고 봐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보니까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남쪽 지역에 북한이 전쟁을 하면은 바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미군이 있다 보니까 미군이 인계철성이 드는 것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상호방위 조약이죠. 상호방위 조약에 의해서 물론 이제 북중 거기는 좀 우리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만은 어떻든 상호방위 조약에 의해서 북한의 전쟁이 있을 때는 즉각 개입한다는 의무정은 아닙니다. 지금은 의회에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이미 주한미군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병력을 바로 파견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또 그 허락을 다시금 거둬들이는 건데 국방수권법이라는 건데, 하여튼 그 전쟁이 났을 때 미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바로 병력을 파병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60일 이내에 미 의회에서 그것을 부결을 하면은 다시금 철수시켜야 된다. 근데 이 상황은 뭐냐면 주한미군이 있다 보니까 또 한미 상방위조에 의해서 또 대통령이 행사하는 그런 그 권한에 의해서 계속 미군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이 전작권과 무관하게 이 한미동맹 자체가 북한의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억제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뭐 시간이 많으면 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초급장교 시절에 이제 그 8군에 이렇게 근무하고 나중에 또 이제 걸프전에도 참전하고 그러면서 그 우리가 주도적으로 뭘 결정하지 않을 때 좀 나약한 군대가 될 수 있겠다, 무책임한 군대가 될 수 있겠다, 방관하는 군대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와, 이게 전시 작전권 따로 평시 이런 것이 무슨 이게 의미인가. 그래서 이거는 빨리 우리가 이 작전권을 찾아와야만, 그래야만 우리 군대가 정말 싸울 수 있는 군대 그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연합사에서 미군하고 한국군들 이렇게 같이 일할 때에도 보면은 뭔가 우리 군대들은 뭔가 지금 방관하고 뭐 그냥 수동적이고 이래, 우리 땅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우리 군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 이 국토를 우리 같이, 아까 정 박사님이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가 어떻게 가까운 가치고 그겁니까? 이 경제 민주주의 가치,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 빨리 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오고, 일단 가져오면은 우리가 또 힘이 생기고 또 전력이 생기고 또 우리가 스스로 위협을 분석하게 되고 전력을 만들 수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또 미국의 이익에 따라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 거고. 다만 요즘 미국에서 볼 때 지금 이제 옛날 한국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국군에 대한 주도권을 영어로 뭔가 레버리지를 좀 계속 갖고 싶은, 혹은 확고하게 갖고 싶은 이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미국 잘 협상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관점에서 꽤 오래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976년 9월 18일 기억이 돼요. 제가 이제 생도 4학년 때인데, 어떻게 이제 유엔군 사령관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게 됩니다. 용산에 지금 이제 연합사가 있는 데가 화이트하우스라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만, 연합사가 있어. 그 당시에는 연합사가 없었고요. 76년의 일이니까. 그 건너편에 이제 8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인데, 리차드 G. 스티븐 대장이셨어요. 그분 집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 하계 군사훈련 있기 전에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3주 동안 휴가 중에서 2주 이상을 제가 서부전선부터 동전선까지 쭉 탐방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회도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군단장님 집무실이나 공관에서 뭐 대접도 받고 그랬는데, 그 CP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기도 하고. 근데 그 전방에 CP를 찾아갔을 때의
CP 분위기가 유엔군 사령관 집무실의 분위기 전혀 다르더라고요. 놀란 것은 이 천장하고요, 벽하고 이 회의용 탁자가 좀 많은 거 있었는데 거기하고 전부 지도로 도배를 했어요. 이 한반도 작전 지역을 스케일을 달리한 축척을 달리한 지도들도 있었고요. 이 저쪽 만주 지역이나 해상에 그다음에 뭐 이쪽 태평양 지도도 있고. 그래 또 놀란 것은 이 한 벽에 거의 한 벽 차이 한 500번 이상 정도가 병서들만 있더라고요. 병서. 근데 전방에 갔을 때는 이상하게도 생도 때는 뭐 통일의 꿈을 갖고 뭐 한다는 분이 전방에 갔을 때는 그 책을 멀리하고 책 보는 것을 오히려 경원시하는, 책을 보면 오히려 그 업무를 충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 같은 걸 느꼈어요 내가. 그리고 보면은 GP나 뭡니까 CP나 관사 공관에 들렸을 때 거의 일단 책을 못 봤어요. 그냥 지금 많이 달라졌겠지만은 그 분위기가 하고 이 전쟁이 났을 때 한반도에서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관의 모습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뭘 봤냐면은 뭐 유성룡이 진기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해를 보고 사령관님 저희 책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래 한번 보소 했더니 꾀알처럼 한문도 써있고 영어도 이렇게 그 카메라 탄 것이 있어요. 아니 사령관 이거 보셨습니까? 내가 봤지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3스타로 중국에서 주중 미군 사령관 하셨어요. 장개석 그 국민당 군대를 지원해주는 입장이었는데 거기서 한 4년 반 동안을 중국에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에 대한 조력이 꽤 많고 아버님은 뭐 거기서도 수없는 병서들을 거기서 확보를 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고생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은 한국에 와서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거 책을 막 확보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왜 저렇게 그런가? 근데 우리는 왜 그런가? 이 작전 통제권이 우리가 갖지 않고 미국이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 앙칼지게 이상한 첫 질문이 사령관님 작전 통제권을 저희 국군한테 되돌려 주셔야죠. 그래서 아주 당혹해 하시면서 여보게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유엔군 사령관이셨던 메가드 원수께 넘겨줬지 않았냐? 우리가 뺏어가지 않았어. 그러신 거예요. 그러더니 작전 통제권? 내가 행사하고 있잖아 지금. 작전 통제권이 그 교리상의 작전 통제권은 전혀 다르네. 내가 전권을 행사해야 되는만 전쟁이 나면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전쟁을 지휘한 거 같은 거 어떻게 보면은 한미의 생사가 달린 내 몸에 나 혼자에서.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이분이 38년도에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분이라고. 노르마디 상륙작전, 한국전쟁, 중대는 대장을 했더라고.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에서 사단장을. 그다음에 그 위에 군대장 급받아 하신 분인데, 그래 이제 그 미국산 오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겪은 분이에요. 그 도대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요소가 뭔가 했더니 그거구나. 그 전쟁은 그 전쟁에서 그 주역이라고 볼 수 있는 친구들이 주적으로 이끌어가야 되고 우리 미군은 진짜 진정성을 갖고 도와주는 자세를 해야지. 거기 가서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서 활개치면서 이래저래 지시를 하고 그게 아니구나. 맞아. 작전 통제권 말이야. 이건 조금 변형적으로 움직이도 이건 아닌 거야. 너희들 찾아가.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베트남이 지고 장개석이 진 거가 미군 때문이 아니고 베트남 그 장개석 군대가 잘못돼서. 임 박사도 마지막으로. 예, 맞습니다. 미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한국군한테 작전 지휘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할 정도로 우리의 어떤 그 정신 상태,
그리고 차근차근히 준비하는 거 이런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조건의 첫 번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전략과 의지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우리 땅을 지키는 우리 작전 통제권을 갖고 우리가 그걸 활용할 능력이 안 된다. 밤을 새워서 해야지.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아니, 북한과 얘기해서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풀린다고. 무슨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아직도 의존을 하고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게 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밥도 정말 잠도 자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뭐 이 정도로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결론 마무리 했네 우리가 벌써. 예, 여기 좀 남았어요. 남았어요? 예.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으니까. 네, 봅시다. 이거 어떻게 하지? 오케이.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까도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당연히 행사해야 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거든요. 그 작동권을 둘러싸고 벌써 1914년도에 평시작전통권만 받아온 상태다 보니까 계속 논란만 하는 거예요. 받아와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뭐 능력이 없다, 아직도 멀었다, 뭐 핵과 미사일력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혼자 할 수 있느냐, 뭐 등등 해가지고 하시절 이런 그 논쟁만 합니다. 심지어 뭐 2010년도에 이 전작권자는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지 않습니까? 그때 4월달에 1,000만 명이 서명을 해요. 예. 그때 보면 전작권 반대를 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85%가 넘었어요. 이건 뭐 참. 근데 이걸 놓고 이제 미국 친구들하고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도대체가 이 정도 국력이 막강한 나라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미국한테 의존하는 그 의존성, 미국 친구들이 솔직히 얘기했을 때 참 한심하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놀랍게도 2015년도 되면요 이게 진짜 까쿠로 반전이 됩니다. 그래. 80%가 넘어요. 아주 놀라운 변화 이게. 그렇지. 이 국민들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자존심이 자존심 문제이기도 한데. 자존심을 이제 갖게 된 거야 우리가. 네. 근데 또 이제 그 차이를 필요하다가 또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넘어가네. 예. 미안합니다. 아니 그게 넘어가서 그냥 쭉 넘겨야 돼. 아니면 그거 없이 그냥 말씀을 하시죠. 왜냐면 지금 뭐냐면은 우리 국방부에서 매년 안보식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한국군이 전작권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갖췄냐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안보식 조사거든요. 근데 의외로 꽤 많은 준비들을 해가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한테도 인식이 되고 있고 마침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10월 달이죠. 원인철 참모장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우리 군의 능력 갖춘 문제입니다. 그것을 한 85% 정도로 평가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우리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이것은 뭐냐면 국민들의 우리 스스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안보의식도 꽤 무장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군도 말씀만 아니라 그런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국 국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꽤 갖춰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번 8월에 이제 그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이 있는데 그때 그 한국 사령관이 주도하는 연합사의 능력을 검증하는 2단계 그게 뭐냐면은 완전 운영 능력 시험을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걸 거쳐서 그 사이에라도 엄청나게 준비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우리가 미래 연합사령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검증 평가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10월에 있는 SCM에서 아메리카 국방장관회의에서 야 그럼 좋다 이 정도 능력 갖췄 다면은 늦더라도 2023년 아니면 내년 2022년도 전자권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문 대통령이 이제 1년 남았나요? 그렇죠. 내년 5월에 끝나시는데 2022년 5월에 2023년 목표로 한다. 2022년도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2단계 검증이 끝나면 2단계 검증 때 목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3단계 안 거치더라도? 네. 3단계 그 직전에 이제 그 목표도 거치기 전에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 거고 임무 완수 능력을 검증 최종 확인하는 거고 그 목표 연도는 2단계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진짜 그 전자권이 전환되는 순간 천재기능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1907년 7월 31일 날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 군대에서 강제 해산당합니다. 강제 그 군대가 없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주권을 뺏기는 거죠. 식민 통치를 받게 되고 1945년도 우리가 이제 해방에 대해서 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을 하고 국군이 창설되는데 8월 15일 날이죠.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 제1공화국이 출범하고 8월 24일 날 주한미군과 합의한 것이 있는데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한테 넘겨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채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있다가 6.25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7월 14일 날, 1950년 7월 14일 날 작전 통제 넘겨줬습니다. 사실상 그 채 안 된 1년 기간 동안 우리가 작전 통제를 행사했던 건데 1907년부터 사실 현재까지 제대로 된 작전 통제권을 우리 스스로가 행사한 적이 없던. 이게 이제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냐면은 온전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군대가 있다는 것은 참 진짜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얼마만큼 항일 무장 자원운동도 했지 않습니까? 이 독립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결정적인 나는 계기를 주는 이 전자권 전환이 이 한국을 우리의 통치 영역으로 넓혀나가는 그런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 아까 임 박사도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오랜 동안 그런 타성 이거를 벗어나는 거가 중요할 것 같아. 전시작전 그 옛날에 의존하던 혹은 주도하는 데서 밑에서 추정하는 이런 타성에 있다면은 주도권을 갖고 온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온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이 타성을 이 관성 이게 오랫동안 그 영어 무슨 표현이에요? path on dependence 이런 그 타성 이거를 빨리 벗어내는 거가 이게 아주 중요한 그것이 이 3단계 검증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맞죠.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 우리 국민들도 그런 의지를 빨리 탈바꿈하는 거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이 나라가 북한한테 제일 끌려다니는 참 어떻게 보면 참 어이없는 모습 이런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그 참 병신 같은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저놈들한테 그냥 끌려다니는 그 모습이 그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제가 한 인도에서 한 5년 있었잖아요. 그 인도의 많은 학자들을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눠보고 그러면은 아니 한국이라는 나라는 독립국인가 혹은 미국의 뭐 부분인가 왜 남의 나라 군대가 거기 있는가 뭐 이렇게 그럼 나가는 대로 뭐 쭉 설명을 하고 우리가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국민들 생명의 땅 지키는 거 우리 같이 어쩌고 설명을 하지. 그렇지만 그렇더라 하더라도 아니 그래도 아무리 약한 가정이라 하더라도 뭐 힘센 가정한테 가정을 좀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도 path on dependence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은 좀 창피한 걸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군에만 일이만 성격이 아니고요. 그 국민을 포함한 대통령이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해서 자 우리가 충분히 그런 의지도 있고 그런 능력도 갖춰놓지 않았느냐. 전작권 전환은 진짜 2022년 1월 1일부로 우리한테 넘어온다. 그 바이든 대통령한테 꼼꼼한 일을 4월달에 정상회담을 한다는 얘기가 하는데 그때 탄판하는 거예요. 이 전작권 전환은 군사적인 분야에서도 우리 능력 갖추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걸 내가 전혀 외면하고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지금 엄청나게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국방비를 엄청나게 늘려서 그런 그 북한 핵미사일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많이 갖춰놓고 갖다 주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탄판해가지고 난 이 박사도 한마디 하시죠. 예, 당연히 그래야죠. 이제 그 혹자들은 이제 좀 준비 부족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준비 부족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준비 부족. 그러면 누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강한 전작권을 우리가 행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계속 준비해 나가면은 그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좀 안타깝게도 우리 내부에 그런 좀 그 강한 의지가 많이 결했다고 봅니다. 네. 그 정도로 하시고 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를 12번에 걸쳐서 하는데 이제 2번째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10번이 남았으니까 하여튼 치밀하게 따져보자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고요. 또 괜찮다면은 여기 구독하는 거 그것도 눌러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